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18페이지 수용 방식부터 보면 되겠죠. 도시개발법. 이 도시개발법은 역시 도시군계획사업 중에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중에 개발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 이렇게 해서 개발사업 역시 도시군계획사업이니까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계획을 만들어야겠죠. 개발사업 할 때 만드는 계획이 개발계획.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만들고 나서 사업을 어디서 할지 구역을 지정하죠.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사업을 누가 할지 시행자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를 정하고 나면 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이거 인가받고 그 다음에 고시하고 나서 사업을 실시를 하죠. 그 다음에 실시를 하는데 사업의 시행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수용 방식, 그다음에 하나는 환지 방식. 해서 사업을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죠. 그 이후에 뭐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사업을 하게 되죠. 오늘 요 수용 방식부터 보면 되겠죠. 페이지는 218페이지. 수용 방식인데,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시행자만 수용합니까? 민간도 합니까?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시행자가 하죠. 공공시행자도 민간시행자도 모든 시행자가 하는데, 다만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시행을 할 수 있다. 수용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 수용을 할 때는 역시 또 원칙은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시법. 항상 나오는 거죠. 공시법을 준용을 하는데, 이 공시법을 준용하지 않는 특례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특례는 일단은 두 가지. 뭐에는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라고 해서 사업 인정 고시는 개발법에서는 언제? 세부 목록을 고시한대. 세부 목록. 그래서 개발계획에서 토지 등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준다.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는 다 똑같죠. 언제?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여기서는 뭐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사업 시행 기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의 일반해서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고, 민간이 수용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수용을 할 때는 원칙 공시법을 준용하는데 공시법 준용 안 하는 특례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뭐 공시법의 특례로서 토지상환채권이라는 게 나오죠. 수용보상금은 원칙은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 그걸 토지상환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상환채권 보면은 이 토지상환채권은 공공만 발행합니까? 민간도 발행합니까? 모든 시행자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런 시행자들이 갑의 토지를 수용을 하는 거죠. 갑의 저푸른 초원은 5억 원어치, 뭐 1억 원어치만 하죠. 1억 원어치 수용을 하는데, 이 수용 보상금을 공시법에 따르면 원칙은 현금으로, 원칙은 수용을 하기 전에, 즉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전 현금 보상의 예외로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요걸 토지상환채권. 그리고 이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죠? 지정권자. 개발법이니까. 이렇게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는 항상 뭐 받아야 되죠?
보증.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수용보상금의 전부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합니까? 일부에 대해서 발행합니까? 1억 원어치 토지를 사서 채권을 1억 원어치 발행을 해버리면 환지 방식이랑 똑같아지니까 요 수용보상금 일부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발행하자. 소유자가 원할 때.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얼마를 초과할 수 없죠.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채권의 발행 규모 요 정도. 그 다음에 상환자 들어가는 채권은 무슨 증권이라고 했죠? 김영식 증권입니다. 채권에 이름이 써져 있다라는 거죠. 김영식 증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을 이전하려고 할 때 얘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다가?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되고, 대항력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전할 때는 원부, 대항력은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것을 요청.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 이율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발행자가. 이런 것들이 토지상환채권의 내용. 책 잠깐 보면은 수용 방식이 구성되어 있는데,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모두 할 수 있다. 네, 모든 시행자가 할 수 있죠. 다만 민간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동의요건이나 채권 발행 당시 지급 보증 요건, 정리를 해두면 좋을 텐데 정리를 해두어야 한다 했으니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민간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면적 3분의 1이랑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공시법 준용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의 특례들, 해서 토지상환채권은 터트린 게 없나? 일단은 페이지가 제 노트가 24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하면은 이 사람이 지급 제시를 하겠죠. 그때 채권 발행자는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니까 뭐 주면 되죠? 토지 주면 되죠. 다만 토지만 주는 거 아니고 예외적으로 건축물로 상환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율은 발행자가 정하고 나머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질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닙니다.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토지상환채권. 그 다음에 원형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즉 원래 형태의 땅이다 라고 해서 이런 걸 원형지라고 부르죠. 원형지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 그리고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먼저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공급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공급계획을 제출을 하죠. 그리고 이 공급계획을 보고 지정권자는 승인을 내어주는데, 승인을 내어줄 때 여기다 조건을 붙여서 승인할 수가 있죠.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승인을 받고 나면 이 시행자는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할 사람, 원형지 개발자와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세부 계획을 제출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받은 세부 계획을 시행자는 실시 계획에 반영해 줍니다. 실시 계획에. 이게 이제 공급의 절차.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는 아무나 될 수 없죠. 그래서 가격이 싼 땅이니까 아무에게나 안 주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만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 원칙은 어떻게 선정하죠?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수의계약 방법으로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한다는 것. 다만 예외적으로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경쟁입찰. 경쟁입찰. 다만 경쟁입찰 결과 EB에서 누출되면 다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형지는 가격이 싼 땅인데 이걸 아무에게나 주지도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했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매각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각 제한 기간이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공사가 끝나고 나서니까 계약 체결일이랑 공사 완료 공고일인데 계약 체결이 훨씬 더 앞에 되니까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는 매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다만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승인을 내준 거니까 밑에 있는 시행자나 원형지 개발자가 사업을 제대로 안 할 때, 그래서 시행자가 제출한 공급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조건 붙였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이라는 건 시행자랑 원형지 개발자 사이의 문제니까 이 사람이 공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사업에 착수를 안 하고 사업을 착수냈는데 지연시키고 원형지를 제3자한테 홀랑 팔아버리고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고 이럴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원형지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죠? 협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랑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한다는 거. 이렇게. 이런 내용들 한번 볼까요? 219페이지에 수용 방식의 내용 이런 것들은 됐고 이쪽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거. 그 다음에 원형지.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죠? 3분의 1 이내로 해서 그 밑에 보면은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 다음에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원형지 개발자의 후보자들. 그 다음에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 원형지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한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공급 계획을 제출해서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계획에는 원형지 개발자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기출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두시고, 시행자는 개발 방향과 승인 내용 및 공급 계획에 따라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세부 계획을 제출받아.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나서 개발자로부터 세부 계획을 제출받아 이 세부 계획을 어디다 반영해 주죠? 실시 계획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승인을 할 때 용적률,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 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여기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형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의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라고 해서 그 밑에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중에 빠른 날이 아니라 먼저 끝나는 날, 똑같은 말이지만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는 매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다만 가로 6번의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나오죠.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그 다음에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 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승인 취소 사유. 그래서 승인 취소 사유는 보시면은 공급 계획이나 세부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 1번, 2번이죠. 그래서 원형지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조건을 붙였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요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번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사람 원형지 개발자가 공사를 제대로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하죠. 첫 번째, 사업에 착수를 안 하고 착수했는 사업을 지연시키고, 세 번째는 원형지 제3자한테 홀랑 팔아버리고, 네 번째는 계약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이럴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옆에 토지상환 채권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전부 안 되죠. 그리고 원할 때 원칙은 현금을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하고 매수대금의 일부에 대해서 발행합니다. 이 다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급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이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뭐 받아야 되죠? 보증. 그 다음에 채권 발행자는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습니까? 지정권자. 그 다음에 토지상가채권 이율은 누가 정하죠? 발행자가. 그 다음에 상환자 들어가니까 김영식 증권이라서 동그라미 이번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되고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토지상하채권 발행 규모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요까지가 뭐 원형지에 관한 내용이고 조성토지라는 게 나오죠. 조성토지는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조성토지라고 하는데 여기 일단 첫 번째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이 나옵니다.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는 원칙 어떻게 공급하죠? 경쟁입찰. 내가 돈 들여서 사업했으니까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땅 팔아야겠죠. 그래서 원칙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조성토지를 공급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추첨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 추첨하는 거 요걸 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두 번째는 공공택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장 용지. 이러한 것들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해서 규, 공, 당, 공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에서 따로 말씀드렸던 게 그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토지로 상환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겠죠. 다만 그리고 경쟁입찰이나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됐을 때 이럴 때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성토지의 가격입니다. 조성토지 가격은 원칙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가. 다만 예외적으로 학교나 뭐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런 공적인 냄새가 나는 것들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조성토지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은 221페이지 공급계획의 작성 제출을 해서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옆에다가 요거 승인 X. 우리가 아까 원형지를 공급할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공급계획을 제출해서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데 조성토지는 그냥 공급계획을 제출을 하고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제출한다. 개발법에서는 뭔가 제출할 때 다 지정권자한테 기소하는 거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조성토지 등의 공급 방법 해서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 거기도 표시 안 하는 거죠.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 이 경우 시행자는 국계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급할 때 원칙은 경쟁입찰. 다만 추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두 번째는 공공택지.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 다음에 공장 용지. 요거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그 다음 수의계약 뭐 이렇게 이걸 다 써놓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읽어보면은 이거 수의계약들은 한 번쯤 읽어보면은 이게 이래서 수의계약 하는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2에 토지상환채권
이런 것들 하나 따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 J 가시면은 경쟁 입찰이나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됐을 때 이런 것들 말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러려니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원칙 감정가로. 근데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내지는 뭐 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 방식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수용에 저 일반 원칙은 공시법 준용하는데 공시법 준용 안 하는 특례, 그 다음에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의 요건, 그 다음 토지상환채권. 올해는 그러니까 29회 30회 도시개발채권 나왔고 작년에 주택상환사채 나왔으니까 이제 이게 나올 차례입니다. 토지상환채권. 그 다음에 원형지, 그 다음에 조성토지 이런 것들이고, 제 노트에 보시면 선수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 따라 봐두죠. 24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면은 선수금 있죠. 자, 조성토지나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수금. 그리고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공공시행자든 민간시행자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 받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에 소유권을 10%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도시개발사업 시행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10%. 근데 그 민간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그러니까 한참 되죠. 민간은. 여기. 공공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민간은 실시계획인가 후부터. 이렇게. 그래서 일단 소유권은 100% 확보를 해야 되고 저당권 등을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진척률이 10% 필요합니다. 민간은 공사 진척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이 나오겠죠. 나머지는 제가 다 정리를 해두고. 두 번째 이제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은 뭐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자, 환지 방식이 조금 내용이 많죠. 그러면 환지 방식 페이지는 223페이지. 환지 방식이라는 건 여기 환지되기 전의 토지가 있죠. 그래서 이 환지되기 전의 토지는 필지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토지를 이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지 전에 효용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부족한 이런 토지들을 환지 후에는 효용도 증진시키고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똑같은 지역에서 이제 뭐 필지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의 토지를 이제 네모 반듯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 나는 원래 이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환지 후에는 이렇게 정리된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 요게 환지 방식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니까 효용도 많이 증진이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하던 공공시설도 확충을 하게 됩니다. 요게 환지 방식, 이렇게 땅을 바꿔주는 방식.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하죠. 그래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 환지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한 이후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환지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해서 환지 처분. 자, 그러니까 환지 계획이라는 건 환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입니다. 환지 계획에서 권리 변동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을 해놓고 여기에서 정한 대로 사업을 한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의 기준이 있죠. 환지 계획의 기준에는 몇 가지가 있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고 환지 계획의 내용 어떻게 기억했죠?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한지 이렇게 자 하나씩 써보죠. 내용 얘는 첫 번째 설계인데 그 설계가 환지 설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거라고 해서 필지별로 된 뭐죠? 환지명세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거는 필지별 뿐만 아니라 권리별 종전거에는 소유권의 권리가 표시가 돼야 되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 요게 헌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용에 해당하는 게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입체 환지를 계획한 경우에는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환지 계획의 내용 해서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 환지 요게 환지 계획의 내용이죠.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하려면 이 환지 계획을 인가받습니다. 환지 계획 인가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개발법에서 나머지는 싹 다 지정권자가 하지만 요거 환지 계획의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요거 환지 계획 인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환지 계획을 인가받고 나면 사업에 착수를 해서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하죠. 그 다음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필요한 조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거죠.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지정권자. 이건 다시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이때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환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를 해야 되고 이 환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를 하고 그 공고를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하죠. 그리고 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즉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봅니다. 내가 환지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요거는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나는 등기를 안 해도 소유자가 되죠.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지를 하다 보니까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해 주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이죠. 자, 책을 보면서 내용들을 좀 더 보충해 보죠. 223페이지. 그래서 환지 계획이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하게 될 환지 처분의 내용을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전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환지 계획이라는 건 환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한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밖에 뭐 이런 것들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지면 토수지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면적주의, 평가주의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적응 환지에 대한 특례라고 해서 환지 부지정. 자, 내가 이거는 그냥 앞에 그 밑에를 보죠. 박스 안에.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원래는 환지를 받는 사람인데 환지를 받기 싫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환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그 임차권자의 동의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토지가 너무 작을 때, 권리 면적이 너무 작을 때는 과소 토지로 지정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게 과소 토지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 다음에 용도가 폐지된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이라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자 기존에
이쯤에 공공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의 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누가 가져가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소.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소. 그러니까 이 공공시설의 관리청은 새로운 공공시설을 받았죠. 근데 이 토지, 이 공공시설,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환지까지 받게 되면은 새 공공시설도 받고 환지도 받고 두 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환지를 지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 대신에 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이라든지 부지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을 했으니까 원래 종래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받게 될 환지는 다른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환지 부지정이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받았으니까 종래에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F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계획 기준 부적용해서 위치 면적 해서 이 기준들 중에서 위치나 면적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아니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면 너무 말을 줄여놔가지고 그렇긴 하죠. 그 다음에 증환지, 감환지. 환지를 할 때 내 권리 면적보다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회한지, 항문상 이런 거 우리는 항문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거 지워버립시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의 신청해야 한다. 즉 입체한지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주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야? 입체한지 뒤에 아마 나오겠죠. 밑에 있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조치인데 아까 환지계 기준 중 위치랑 면적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않는다 아닙니다. 아니할 수 있답니다. 이거 막 좀 바꿔놓죠. 않는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 아니 할 수 있는 거지 안 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자, 일정한 토지는 따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따로 빼놓은 땅을 보류지라고 부릅니다. 그중 일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밑에 보면은 실제적 개념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팁 됐고 입체한지. 시행자는 입체한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주택법에 따라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거니까 주택법에 따른 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박스에 시행자는 입체한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게 공급하되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금전으로 청산받는 자 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입체한지 신청한 사람들한테 주고 남는 거 일반 분양하는데 기존의 환지계획 구역 안에 살던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먼저 주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시행자는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토지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 공고 등 실시하여 공급해야 한다. 뭐 이런 2번은 참고로. 그 다음에 이번에 원칙 보시면은 입체한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환지 계획의 내용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의 수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기억해 보시면은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몇 개 주죠? 1개. 그 다음에 니은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의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개. 즉 원칙은 1주택 공급이 원칙. 입체한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은 하나만 줍니다. 하나만. 근데 예외해서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거기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그래서 기억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과밀억제 권역 바뀌죠.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시행자입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진 것만큼. 그 다음에 주택 공급 기준인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 뭐 기준을 현재 A, B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원래 입체한지를 신청하는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주택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할 때는 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면적이 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경우 뭐 이런 것들은 됐고, B에 종전 토지 권리 가액이 입체 한지로 공급되는 공동주택 중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 예정 가격 이상의 경우, 그러니까 가장 작은 주택의 공급 예정 가격이 뭐 1억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는 게 주택이 아닐 때에는 이 가격이 1억 이상이라야 주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나는 주택 받고 싶어 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안 나와 있는데 입체한지를 신청할 때 시행자는 입체한지로 공급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일 때에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입체한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만 환지전 토지에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입체한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택.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거의 방금 우리 읽은 거 있죠? 그 동그라미 4번의 기역,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자, 입체한지로 공급되는 최소 공급 가격, 구분 건축물은 원래 내가 이제 입체한지로 공급되는 구분 건축물, 여기 최소 공급 가격이 1억이라고 해보죠. 근데 종전 토지나 건물에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 가액이 7천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입체한지 신청 대상에서 아예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70% 이하일 때. 그러니까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입체한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환지전 토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주택일 때, 삶을 터전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권리 가액에 관계없이 입체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그거 그 동그라미 4번의 기억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 써놨나?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자녀 건축물의 공급 이런 건 됐고, 환지 예정지라는 게 나오죠. 자, 환지 예정지는 이쪽에 한번 정리해보죠. 여기 종전 토지가 있죠. 종전 토지는 면적은 뭐 1번지의 500제곱미터의 토지라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고 A라는 임차권자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종전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수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갑은 이 종전 토지를 처분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종전 토지에다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을 하기가 곤란해지더라는 거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런 지 맘대로 생긴 토지를 네모 반듯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받는 사용 수익 권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시행자가 고맙게도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 환지 예정지는 시행자가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답니다. 필요하면. 그러니까 해주면 고마운 거지 반드시 뭐 지정을 요청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환지 예정지를 2번지 250제곱미터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환지 처분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일단 이거 쓰고 있어. 환지 처분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을이 이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임차권자가 이 토지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을과 B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수익하고 있고 처분을 하고 수 있죠. 환지 예정지를.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게 되면 환지 예정지의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때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난 뭘 쓰면 되죠? 환지를 쓰면 됩니다. 환지를.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에 행사하던 사용 수익 권능은 이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여기서 정지된 사용수익 권능이 그대로 환지 예정지로 넘어가서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하게 됩니다.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처분 권능은 제한받는 게 아닙니다. 사고팔고를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분 권능은 종전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다만 채비지 목적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사용, 수익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채비지 목적으로 지정됐을 때.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225페이지. 환지 처분에 대한 전 단계로서 장래에 있을 환지 처분에 앞서 종래의 토지에 대해 앞으로 있을 환지를 지정해 놓는 것을 말한다. 이거 말이 더 어려운데. 그냥 환지 처분 전에 환지 처분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임차권자 등 이런 A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 A의 권리까지 함께 아울러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 목적 이런 것 밑에 있는 1동그라미 1번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박스는 아예 보지 마십시오. 그냥 법적 성격을 써놓은 건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성격 2번에 자, 환지 예정지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답니다.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의적 처분이라는 거고 형석청 처분 이런 거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 소유자나 용익권자는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고 요거 새로운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권능을 취득을 한다라는 거죠. 그 설권적 처분, 형성적인 처분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적 처분 이런 거 됐고 그 다음 독립적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3번, 4번 아예 그냥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정 절차 시행자의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뭐 통지 및 공람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지정 통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 및 용익권자에게 개별 환지 예정지 위치, 면적, 지정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었고 사용 이거 4번 이거 보시면 되겠죠. 이거 위에 거는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서 봐야 될 거는 아까 성격에 환지 예정지는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 임의적 처분이라는 거 그 다음 그거 말고는 위에는 뭐 전혀 볼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의 효과 보시면은 소유자 및 용익권자 임차권자 등이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용익권자는 옛날 말입니다.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이때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요때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 수익을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이 금지된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서 정지된 사용 수익 권능이 그대로 환지 예정지로 넘어가서 나는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에 있는 거 됐습니다. 이거. 그 2번 동그라미 2번 보죠. 해당 토지에 사용 수익을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수익을 개시일만 별도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았는데 그 토지에 사용 수익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는 거죠. 장애물 같은 게. 그러면은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옛날 말을 써놔가지고. 그다음에 가로 2번 수인의무 방식.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의 사용 수익이 금지되며 토지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수 없다. 이 말을 잘못 써놨는데 이것도 종전 토지 소유자나 용익권자 등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가 아니라 여기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말을 잘못 써놨는데 종전 토지 소유자라는 건 갑이랑 A를 말하는 겁니다. 갑이랑 A가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하면은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정확하게 써드리면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랑 임차권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 이렇게 해버리면 갑이랑 A를 말하는 겁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갑이랑 A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는 걸 방해하거나 방해하거나 권리 행사를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참아야 된다. 수인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을 부르는 명칭이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그 다음에 갑은 종전 토지 소유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갑은 종전 토지 소유자, 을은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지금 말을 좀 이상해.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라고 해야 됩니다. 거기 수인 의무에는 참아야 되는 사람은 을이니까. 참아야 되는 사람은 을이니까.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내지는 임차권자 이렇게 해야 되고, 사용 수익이 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자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요거 환지 예정지는 그 위에까지입니다. 위에까지. 가로 4번 먼저 보죠.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진행된 경우, 자,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됐죠. 그러면 사용 수익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처분까지. 요 4번까지가 환지 예정지고 가로 3번은 다른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들, 환지 부지정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 미리 날짜를 정해서, 시행자가 날짜를 정해서 미리 좀 나가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지 계획구역 안에 자기 권리 면적이 없죠? 이런 사람들은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사해야 되니까 날짜를 정해서 미리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 환지 처분 공고 1까지 이 사람의 권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정해서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이를 사용 수익할 자가 없게 된 토지는 그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시행자가 관리, 거기 표시해놓고 시행자가 관리. 그 다음에 하나만 요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절차는 공사 완료 이후의 절차죠. 공사 완료.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열람 기간 안에 의견서를 다 제출받은 다음에 그 의견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환지 처분의 효과, 효력 발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다음에 원칙적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권리의 확정,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확한 문장은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종전 토지로 본다. 즉 내가 환지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언제 소멸하죠? 끝나는 때.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 날, 소멸하는 권리는 끝나는 때. 그래서 다음 날, 끝나는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예외적 효과라고 해서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존속하는 경우가 아니라 거기다가 이걸 좀 써놓죠. 토지에 존속도 아니고 전속이라고 해요. 토지의 전속. 그러니까 소유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토지에다가 내려진 행정처분, 재판상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영향을 종전 토지 상의 존속.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했었는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 사람 팔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증거 보존 처분을 하겠죠. 이런 것들은 자, 토지 소유자가 갑이든 을이든 관계없이 이 토지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토지에 내려진 재판상 처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소유자에 관계없이 내려진 처분이죠. 이런 처분들은 자, 원래는 환지를 할 때는 위치를 고려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토지가 여기라면 이쯤으로 환지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환지를 이쪽에 지정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내려진 증거보전 처분은 이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받는 환지로 따라오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남아있어야 됩니까? 따라옵니까? 남아있어야죠.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받는 환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종전 토지에 남아있는다. 종전 토지의 존속,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역시 마찬가지. 지역권이라는 건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마찬가지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종전 토지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환지 사업으로 인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요거는 없어져야겠죠.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하니까 언제? 끝나는 때.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래서 종료된 때 하면 안 됩니다. 끝나는 때라고 하셔야 됩니다. 실익이 없는 경우 행사할 일 이런 것들은 다 옛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글화 작업을 다 하고 있으니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제 환지 처분에서 문제를 푸실 때 이게 내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면은 다음 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없어지는 권리면 소멸하는 권리면 끝나는 때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뭐 문제 풀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는 누가 취득하죠?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음날. 부터라고 했으니까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날. 그 다음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후 미리 처분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한다. 자, 여기 환지 예정지 보면은 채비지 목적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사용 수익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처분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도 환지 예정지가 처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분이라는 건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마친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등기. 자, 요 등기죠. 요 등기. 환지에 관한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며칠 안에 하죠? 14일. 여기는 14일. 그리고 원칙적으로 환지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다른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청산. 뭐 의의는 됐습니다. 법적 성질 뭐 이런 것들 됐고 그 청산의 가로 1번, 가로 2번 이런 것들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청산금. 결정은 언제 하죠?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그 다음에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그 밑에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그래서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날에. 그 다음에 이렇게 확정된 청산금을 그 이후에 징수, 교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 아까 날짜를 정해서 미리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미리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청산금을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그 미리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 자, 청산금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징수, 교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의 예외, 니은에 나와 있죠? 환지 계획 인가 후 지체 없이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예외 지워버리십시오. 그냥. 환지 계획 인가 후가 아니라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엉망진창인데 이 부분은. 이거는 좀 책을 보지 마십시오. 제 책 그 내 노트가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 부분은 아예 책을 읽지 마십시오. 너무 옛날 말을 써놨고 이거는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예 보지 마십시오. 환지 처분 부분은 너무 옛날 용어들이 다 써져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제 노트를 그냥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노트에 다 정리가 되죠. 환지 처분부터 그 27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제 노트에 환지 처분, 청산금, 등기 이런 것들을 싹 다 제 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용익권자의 권리 조정이라는 게 책에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보죠. 제 책에 용익권자의 권리 조정도 27페이지 환지 예정지 밑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제 책에. 자, 이거 뭐냐면 여기 종전, 자, 환지 예정지에서 아까 나왔던 건데 종전에 토지에 있던 A라는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는 지금 1번지 500제곱미터를 쓰고 있었죠. 근데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았습니다. 아니면은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환지에 가본 거죠. 환지. 종전 토지를 쓰다가 환지에 가봤습니다. 근데 그 종전 토지를 500제곱미터 쓰고 있다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거나 환지를 지정받았는데 그 면적이 250제곱미터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A라는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나 환지에 가서 처음 하는 말이 뭐였죠? 와, 좁다. 그렇죠. 와, 좁다. 이런 건 기억을 잘 하시네요. 그래서 와, 좁다 해서 첫 번째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래서 500 쓰다가 250제곱미터를 쓰게 되니까 임대료를 깎아달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00제곱미터의 토지가 필요한 사람이죠. 250제곱미터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뭘 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내지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보상은 누구한테 청구하죠? 시행자한테. 원래는 누가 줘야 되는데? 소유자가. 그래서 손실보상을 대신 변제, 대위 변제를 쓰니까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뭘 행사하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와 좁다의 효과. 이렇게. 그게 이제 용익권자의 권리 조정이죠. 그리고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나 계약 해지권 이런 것들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내지는 여기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60일안에 행사됩니다.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에서 이런 것들 할 때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환지 처분 이후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이러한 그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나 계약 해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감가 보상금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환지되기 전에 환지 계획구역의 전체 토지 가액이 100억이었는데 환지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90억 이렇게 전체 토지 가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감가된 만큼을 보상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감가보상금이라고 부릅니다. 감가보상금. 그래서 이 감가보상금은 일단 대전제는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감가된 만큼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건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그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일 거. 그래서 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이 시행 전보다 감소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공식도 있는데 뭐 그런 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 자,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내지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데 발행할 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 그 다음에 지금 너무 내용이 이건 없어가지고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나오면은 그때 좀 더 도시개발채권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법은 여기까지 하고 정비법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